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0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김종대 연세대 경기부사 함께 자리하고 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유 아무래도 새로운 방송이 거의 네. 어떤 대업을 착수했다는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제 김종대 뉴스업 그 네, CBS 네, 방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뭐 저도 그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보니까 그 한때 대한민국 3대 구라로 불렸던 황석영 예. 작가께서 나오셨던데. 그러니까 조선의 3대 구라라고 네. 옛날부터 한창을 했는데 백기환, 네. 유홍준, 네. 네 이어서 황석영을 꼽거든요. 그렇죠. 이 조선의 3대 구라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겉은 수더분하고 수수해 보이시지만 어제 뒷자리까지 했는데 그 명불허전 네. 그 진짜 구라는 알아줘야 됩니다.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황석영 작가가 한 얘기는 접할 수 있을 텐데 뒤풀이에서 뭐 혹시 좀 재미난 얘기 나오고 예, 있습니까?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네. 곧 익산을 떠서 청주로 오신다. 왜요? 문화 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청주에? 문화 콘텐츠 사업, 네. 문화 플랫폼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조금 비범함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콘텐츠들이 인문, 문화, 사회 분야의 어떤 콘텐츠들이 제가 보기엔 빈사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성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 교수들이 책 씁니까? 안 써요. 연구 용역만 하려 그러지. 그렇죠. 그게 돈이 되니까. 예. 그리고 저기 음악계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음악은 아이돌하고 트로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돈이 다 글로 가니까. 보니까 네. 가수들 소득 분포들을 보니까 음, 상위 1%가 네. 거의 전체 가수들의 수입의 50% 절반 가량을 아니 다 차지하는 가지고 것으로 양극화 이렇게, 극심하죠. 너무 심하더라고요. 장르별로도 그래요. 네, 특정 장르가 다 장악하고 네, 일단 돈 되는 대로 다 몰려가고. 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기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풍부한 어떤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어떤 힘이 엄청나게 폭발해서 한류다 케이팝이다 이러는 것 같지만 네. 내심 한꺼풀 까고 들어가 보면 어떤 극심한 양극화 거기에다가 그 지역의 예술인은 거의 설 자리가 없어. 오죽하면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문화의 어떤 그 장르가 빠르게 단순화되고 멸종돼가는 네. 이러면서 우리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그 사막화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것이 뭐 이제 문화인들도 그렇고 또 체육인들도 그렇고 이게 직업으로 보면 가장 그 양극화 불평등이 네, 심한 네. 직종인데 음,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투자한 그 재정적 또 인간적 노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어떤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또 체육인들이 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차분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이건 느낌도 우리의 들어요. 편식증 때문이에요. 네. 그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어떤 해결하려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우리 스스로가 다양하고 조금 편식을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폭넓은 교양, 인문 네. 이런 어떤 그 공동체로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워낙 재밌는 게 많고 특정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구글 같은 게 우리 일상을 너무 크게 지배해가지고 편식을 강요합니다. 네. 우리의 선호 체계를 미리 알고 거기에서 그냥 영상을 권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길로 사람의 빠져나갈 선호도가 길이 없어요. 예. 사람의 선호도가 어떤 그 스마트 기기에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갈수록 이제 스마트 기기 어떻게 보면 네, 지시에 따라 종속되는 인간이 거죠. 예. 움직이게 되는 양상들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오랫동안 그 안보 전문가로 쭉 활약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 또 진행을 맡으셨으니까 다방면에 네. 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무튼 저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종대 뉴스 많이 네.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방금 전에 아이돌 말씀하셨지만 오늘 네. 주제로 우리가 좀 모병제 문제, 예. 병역제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하는데 음, 이게 최근에 이제 이 BTS 그죠? 네. 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네.
사실 이런 게 잊혀질만 하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반복됐죠. 그죠? 예,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있었고, 네. 뭐 오늘 이제 10호 골 이제 올해 10호 골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 네. 예, 네. 그 전에 런던 올림픽 때 그 음. 축구 거기서 이제 그 4강 안에 들지 못 동메달 따지 못했으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걸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잊혀질만 하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의 그 병역 특례 문제, 혜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징병제에서 좀 모병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좀 검토할 시기가 늦었다고 왔거나- 봅니다. 늦었다. 예, 늦었어요. 네. 저기 우선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단순히 BTS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네. BTS 문제는 병역 특례에 관한 얘기지. 그렇죠. 예. 병역 제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특례는 그 저기 우리나라의 그 예술, 체육,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이제 중소기업의 그 산업인력, 그다음에 대학원에 다니는 박사급들 전문요원, 네. 이렇게 해서 병역 특례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연간 한 3만 명 됩니다. 네. 근데 옛날엔 병역 자원이 남아 돌았거든요. 그렇죠. 1년에 30명씩 남았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네. 30명이 군대 갈 대상이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인구가 많아서. 네. 병력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그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현역 판정률이 50% 남지. 51%, 저때 네. 51%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한 베이비붐 90%가 시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 해에 100만 명 가까운 동일 연령의 그 인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6년 제가 국회의원 될 때 우리나라 21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이었거든요. 네. 21세, 만 21세. 만 21세가.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장 많이 가는 연령대라고 네. 볼 수 있죠. 만 21세면. 예. 근데 매년 3만 명씩 줄어가지고 네. 요게 저점에 달하는 1차 저점입니다. 2022년이 되면은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5만 명에서 25만 명이면은 청년 인구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불과 10년 5, 만에. 6년 아, 만에 5, 6년 만에. 예. 5, 6년 만에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2030년경이 되면은 이제 1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만 21세 인구수가 청년 남장, 그죠? 예. 남성 남성 21세. 21세. 네. 그러니까 10만 명대 후반부예요. 네. 18만, 19만. 네. 그러면은 절반이에요. 네.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구의 그 감소 속도가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기선 청년 인구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비혼 또 그 저기 저 출생률 저하 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그 너무나 그 이후로는 그 급격하게 추락하기 때문에 네. 징병제라는 게 이게 존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선 지금도 병역 자원이 모자라 가지고 90%를 현역으로 입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90%가 이게 한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각종의 어떤 신체 허약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군대 가기에 좀 적합치 않다는 게 한 24% 정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 한 24명 정도가 군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면은 부적응 내지는 병역 약자가 될 네, 네. 이럴 소지. 뭐 심리적 이유, 뭐 신체적 이유로.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현역 입대율이 76%를 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병역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해당되는 입대자도 군 생활에 적응이 어렵겠지만 그 좀 적응하기 힘든 입대자들을 또 관리하는데 엄청난 간부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전투형 군대보다는 뭐 관리형 군대다. 그렇죠. 뭐 이런 오명을 또 낳게 그러면은 됐었는데. 지금 저기 90%가 입대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저기 76% 선으로 원래 현역 징병률을 유지하면 지금 군대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병력이 5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방 개혁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가 병사 그 저기 숫자를 대략 30만 정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병수를. 네. 앞으로 2022년 한 25년까지는 현재 50만 명인 병사를 30만 명으로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만 명을 줄여도
90% 현역을 다 징병을 해서 보내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30만도 못 채워요. 네. 그 시점이 2020년대 후반입니다. 예. 2027년 8년. 그러니까 이때 다 2025년 무너져요. 정도 되면 한 2만 5천 명 안팎의 입대 자원이 부족하게 될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죠. 90%의 현역 판정률을 유지하더라도 네. 이 청년 남성 인구의 급감으로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네. 부족해질 거다. 예, 병력을 줄여도 네. 20만 명을 줄인다는 건 엄청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네. 40% 줄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줄여도 충원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저 군 복무 기간을 늘리든가 뭐 지금 18개월 아닙니까? 네. 이제 18개월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요것을 뭐 24개월, 뭐 26개월 이래 늘리든가 하면은 가능해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서유럽보다 8년이 늦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학 졸업해야죠. 군대 갔다 와야죠. 취업 재수해야죠. 그러면 30살에 첫 직장 잡기 쉽냐고. 보통 그 남성들이 20대 후반, 네. 한 27, 8살. 네. 그게 가장 빠르게 가는 경우고, 빠른 경우죠. 그죠? 네. 그럼 좀 일찍에 나온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30살 가까이. 30살은 돼야 그래도 네. 이제 겨우 조금 약간 내가 이게 직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데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서유럽 보십시오. 10대에 사회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로 일찍 나가요. 10대.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가도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사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정년이 짧아요. 재작년에 5866 개띠들 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다 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정년도 짧은데 이렇게 사회 진출 늦게 하면은 그러면 일할 시간이 언제냐? 60세까지 일한다고 보더라도 30세부터 일하면 일생에 30년 일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중간에 30년 일하면 앞에 30년, 뒤에 30년, 60년이 잉여 인간이에요. 네. 잉여 생산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역 징병제도가 유지돼 가지고 그 학업하고 이게 또 맞물려 들어가게 되니까 청년의 생애 주기에서 그 일할 시간이 자꾸 늦춰지는데 이 징병제가 또 하나의 쐐기 역할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 젠더 갈등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 문제도 있고 네. 이게 또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내포하고 있고 아무튼 다차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100명이 입대 가능자가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 군대가 가고 한 50명이 사회에 남을 때하고 이게 인구가 50명이 줄었는데 한 40명이 군대 가고 10명이 사회에 남을 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냐? 유지가 안 돼요. 그거 와해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차적인 도전은 인구학적인 네. 인구의 어떤 구성에서부터 이 도전이 왔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되는 이제 2040년쯤 되면은 청년들이 온 사회를 노인들 다 부양해야 되는데 네. 이때 군대까지 갔다 온다 징병제로 네. 이렇게 되면 아마 폭발하고 이 사회는 그냥 와해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와 사회가 다 문제돼요. 거기에다가 뭐 아까 젠더 갈등 얘기도 하셨지만 또 뭐 국민 개병주의를 표방한 이 나라의 어떤 징병제도가 공평합니까? 솔직히 물론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남성 내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군대 안 가고 노래 잘한다고 군대 안 가고 또 축구 잘한다고 군대 안 가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군대 안 가고 그 모자란 판에도 이 병역 특례는 버젓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완전한 국민 개병제 징병제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예전에는 금수저 이제- 흑수저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군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좀 네. 자수적인 표현들이 나왔던 것도 군대 빠지면 신의 아들이고. 예, 그렇죠. 예, 이게 국민 개병제의 당연한 그 국민의 의무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현역도 있었고 방위도 있었고 뭐 이제 그 공익공무원도 있었고 그래서 현역 가는 사람은 뭐 어둠의 자식들, 뭐 방위나 또 뭐 공익공무원은 뭐 사람의 자식.
그다음에 이제 면제되는 사람들은 뭐 신의 자식들, 뭐 이렇게 신의 아들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 표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다 소설의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네요. 사람의 아들, 네. 뭐 예. 어둠의 자식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제기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네. 이제 이게 다가오는 문제니까. 근데 뭐 청년 남성 인구들의 감소가 뭐 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그걸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더 제도- 가팔라질 거고.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이 징병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는 또 국회에서 국방에 계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군 쪽의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또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과 토론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너무 이 징병제가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식들을 공짜로 데려다 쓰는 거예요. 네. 이 국가가 별다른 재정 투입도 안 하고 공짜로 쓰는 장. 사실상 그렇죠. 예. 자, 이 징병제의 또 다른 한국 징병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짜라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징병제 국가들 뭐 이집트, 터키 뭐 이런데 많이 돌아다녀 봐도 어떤 징병제 국가든 최저임금은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회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200만 원이 좀 안 돼요. 네. 월 기준하면. 예. 네. 이 돈은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병장 월급이 내년에 60만 원인데 네. 이 60만 원이 최저임금의 한 40%가 아니라 30%대라고. 네. 그러면 거의 공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징병제 중에서도 전 세계의 임금 자체가 월급이랄 게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봐야 돼. 네. 네. 중국 군대가 그 월급이 거의 없다 그러지만 퇴직할 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중국은 또 모병제니까요. 모병제고. 네. 아니 그 월급이 워낙 싸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병들의 인건비. 사병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그러고 퇴직금이 뭐 그렇게 많으면은 거의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징병제는 거의 직업성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임금을 주거든요.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터키, 이집트의 절반도 안 된다니까 월급 수준이. 네. 그리고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이 제가 국회 들어가던 2016년의 경우에 하루 병장 일당이 9,000원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한 시간 기준인데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이 네. 그 쉽게 말하면 8분의 1이었다는 얘기네요. 최저임금의 8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4만 원, 5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준다. 네. 뭐 그리고 60만 원대면 하루에 한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2만 원 2만 원. 정도의 예. 일당이거든요. 이러고 자기 개발의 기회가 다 봉쇄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이거는 이렇게 공짜로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그렇죠. 재정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 저기 지금 징병제가 돈이 안 들어가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제 네, 얘기는 네. 이건 모병제로 바꾸면서 이왕 월급을 올려줄 바에야 직업화 시키자. 모병제가 그럼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제 주장인데 네. 그러면 지금 징병제로 이대로 놔둬서 공짜로 사람 써먹는 건 그럼 제대로 된 거냐? 네. 그러면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최근에 이제 전 세계가 좀 어떤 상호 의존, 어떤 그 평화 공존의 문화보다는 갈등이 좀 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징병제가 몇몇 나라가 부활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죠. 네. 여성 징병제까지 도입했으니까. 그래서 북구라파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징병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징병제 부활한다. 러시아 위협이 있지 않냐? 우린 북한 위협이 있다 이건데 그런 부활하는 징병제가 어떤 징병제인가 내가 가보니까 네. 평균 복무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 스웨덴 가 보니까 4개월 근무하는 건 기본 군사 훈련만 시키고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그 징집된 군대인으로 유지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훈련만 시켜놨다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예비군으로 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징병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보통 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또 우리가 그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때도
이 사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봄, 네. 여름, 가을, 겨울을 2번은 경험해야 된다. 네. 그래서 2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군 숙련도 이 저하를 이기겠는데 음. 말씀하셨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이제 복무기가 4개월인데 4개월이 이거 사실 군생활 잠깐 맛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위협은 있다. 예. 안보가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적정 병력, 군사 방위 능력은 갖춰야 되겠다. 그건 누가 하느냐? 숙련된 예비역들이 들어와서 해요. 네. 그러니까 현역들하고 직업군인하고 섞여서 하고. 근데 만일을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기 훈련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놨다가 네. 나중에 저기 전쟁 선포되면 네. 그때 동원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징병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현재 군대라는 네. 거는. 네.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은 그 이제는 저기 징병제를 유지했던 과거의 국가가 빠르게 모병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대만 그렇죠. 자, 대만이 모병제로 전환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 징병제론자들은 대만 실패했나, 모병 안 된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인가 검토에 들어가서 대만이 2013년에 확정을 했는데 2013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자, 언론에 많이 알려진 얘기가 모병의 어려움 때문에 네. 이게 2018년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모병제로 완전 전환된 거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 음. 모병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이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만 말고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모병제를 좀 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병제를 성공적으로 안착한 나라들이 훨씬 많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음. 대만도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국 모병제 완전 했다는 전환했어요. 거예요. 예,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대만이 모병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와 우리도 모병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하게 그죠? 원활하게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만의 사례가 모병제 도입에 반대 근거를 활용하는 아니 대만이 성공 사례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만이 거꾸로 보면 이 우리나라가 대만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걸 모병제 반대 논리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인용이에요. 네. 대만은 엄연한 성공입니다. 네. 2020년 올해가 이제 더 이상 징병된 군인이 한 명도 군대에 남아 있지 않은 그렇죠. 완전 모병으로 전환된 첫 해가 올해입니다. 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다 봤던 건데 물론 모병의 어려움은 겪었지만 해냈어요. 네. 물론 병력 감축과 군인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해가지고 군대 구조와 체질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모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견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군인의 직업성을 봤을 때 하사의 지금 직업군인 하사의 월급이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작지는 않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 군대에서 지출이 거의 없고 네. 의식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저축률도 높습니다. 한 7-80% 저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업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상사 원사로 전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저 연금 월 300 이상 네. 보장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연금 연령도 빨리 와요. 젊었을 때 군대 가니까. 그렇죠. 예. 나이 40살이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업이 사회에 드물어요. 네. 그런데 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냐 하면은 대도시 부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그 저 험한 교고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단절감 때문입니다. 단절감이 있고 예. 또 이제 좀 그 부사관을 바라보는 좀 우리 사회의 평판의 문제,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하사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제가 군생활 때도 보면 보통 19살, 20살이잖아요. 네. 그럼 사병보다 나이가 적어요. 적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학력 차별도 있어요. 네, 학력 문제도 있고 대부분 다 이제 고졸 네.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모병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가 보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예. 근데 그런 일을 워낙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 그 군대 병사 중에 이렇게 스펙 좋은 나라는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옛날 그
저기 이라크 전쟁 때 우리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그 네, 이라크에 파병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하루는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을 했다고. 네. 근데 우리 측 사단장이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병사들의 평균 학력이 대제 이상이고 네. 석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이렇게 자원에서 온 네. 저기 그 징병된 병사지만 자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럼스패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네. 아니 어떻게 징병된 자원들 스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 네. 그 저기 보니까 저 한국군 월급도 적다던데. 그러니까 럼스펠드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부럽겠죠, 뭐 그냥. 럼스펠드 장관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평균 대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지금 고졸이 병사 6명당 1명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졸 출신이 있긴 있어요. 네. 그 6명당 1명꼴이고 나머지는 대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즘 영어 잘하죠. 군대 와서도 뭐 얼마든지 자격증 또 스펙, 학점 보장 네. 이런 것들이 일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초인류의 병사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병사들인데 가장 수준이 높은 병사를 징병해서 가장 수준이 낮게 써먹는 네. 예, 네. 네.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외국의 병사들 보면은 저기 미군만 하더라도 심지어 저기 계산을 못하고 문맹자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미군의 그 할렌가에 있다가 입대한 네, 병사들 네. 보면은 독해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 낮은 병사들을 군에 입대시켜서 가장 수준 높게 써먹어요. 이게 모병제고 네. 징병제는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을 뽑아서 가장 수준이 낮은. 낮게. 그러니까 삽질하고 잡초벗고 네, 네. 눈 치우고. 그러니까 아까 대만 말씀도 잠깐 우리가 대만 얘기 잠깐 했지만 제가 대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한참 그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양안 관계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렇죠. 양안 관계 안 좋을 때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음. 그때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300만 명 가까이 될 때였어요. 네. 대만은 30만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중국이 뭐 대만이 독립 징후가 보이면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겠다 이런 것들 갖다 반국가 분열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위협이 대만을 향해서 굉장히 강해지던 시기였는데 모병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모병제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대만도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만의 전체 국가 전략 차원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가 뭐 이제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경제 자체도 있지만 경제가 좋아져야 뭔가 국방에 대한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대만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대만 전체의 국가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모병제로 가는 것이 대만의 국방을 위해서도 이로운 길이다. 음. 이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 그렇죠. 예. 전문화된 군대로 네. 간다는 스마트 군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지?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갖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는 어떤 타율과 복종에 의한 어떤 강제력에 의존하는 그 규율의 군대에서 네. 앞으로는 전문성과 그 직업주의에 기초해서 어떤 그 저기 프로페셔널 이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이 바로 모병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전방에 그 하사가 1년에 뭐 한 3천만 원 넘는 연봉을 받는데 네. 다루는 장비 드론 같은 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기 연봉보다 비싼 장비 못 떠요. 네.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화된 어떤 군대에서 장비나 시스템은 다 현대화되는데 사람만 재래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징병제의 네. 전통주의자들의 어떤 사상이다. 그리고 모병제가 되면은 이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전문 직업군으로 해서 장기복무 군인으로만 군대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특전사령부가 그렇습니다. 네. 특전사령부는 전부 하사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제로
군대가 바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면은 앞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군대가 과거와 같이 어떤 그 인해 전술식 총알바지식 어떤 그 사상에서 탈피하는 말 그대로 군대의 인본주의가 군현되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방에 30만 명의 육군이 그 전방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경계에 투입됩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그 페바라 그래가지고 전투 지역에서 개전 초에 사망률이 물경 40%에 육박하는 손실률이. 예. 그러니까 휴전선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 군대가 아주 근접해가지고 대군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포격전이 시작이 되면은 이 전방의 그 진지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식의 전술을 고수하고 있어요. 붙박이로. 네. 그런데 이 병력을 후방으로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 후방에서 그 조금 성능이 개선된 이런 무기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손실률이 17%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현역 장성이 연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실률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건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다 군사 사람의, 용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금 예,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회바를 유지할 때와 예. 현대전에 맞게 후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배치를 할 경우에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뭐 우리가 전쟁을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군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존재인데 굉장히 헐값에 갔다가 그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의 전쟁을 그 고수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전술도 그런 없어요. 지금 전방의 육군의 전술이라는 게 내진지는 내가 사수한다. 네. 끝까지 내진지는 지킨다는 전술이에요. 네. 아, 그 뭐 저기 흙 파가지고 구덩이 하나 만든 게 뭐 볼 게 있다고 지킵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고지전. 한국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네. 이걸로 해가지고 병력을 손에 손잡고 일렬로 늘려 세워가지고 경계도 하고 쫙 깔아놨다고. 네. 그 전방에 경계 병력이 10만 명까지는 필요 없는데 유사시엔 전투 인력이기 때문에 전방에 많이 깔아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봅시다. 초기에 그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전쟁을 종결짓습니까? 전투력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생명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 가운데서 뭔가 확실하게 종결을 해놔야 네. 이후에 복구도 쉽고 여러 가지 전쟁 후유증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저기 24시간 적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데서 그 진지 지킨다고. 네. 아 그거 뭐 해봤자 뭐 흙구덩이지 그거 지켜가지고 뭐 저기 뭐 뺏고 빼앗고 옛날에 6.25 전쟁 때 왜 전선이 밀고 밀리고 하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상자가 많이 난 거예요. 네. 전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그토록 컸던 아주 세계 전쟁사에 한국 전쟁만한 그 비극적인 전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한국 전쟁 요즘 또뭐 한국 전쟁이 굉장히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참 다 그것도 차원에서. 불편한 일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때 그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전면적인의 쿼테이션이 하나 있고 또 기습적인 예? 이런 거에 한번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트라우마가 존재하잖아요. 또 네. 그런 정서는 우리가 100% 망각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너무 거기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그때는 38선이었죠. 네. 38선 사이에 무슨 뭐 철책선이 있었습니까? 뭐 거기 지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그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비롯해서 또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항일 투쟁에 참여했던 그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쭉 남쪽으로 밀려드는 걸 미국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네. 휴가 보내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수 정보를 해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이런 것까지 뭐 아느니 마느니. 연평도에서 우리 공무원 그 피살됐을 때 감청까지 다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게 불가능한 거. 일단 뭐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결집 시작하면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북한은 우리처럼 사회 시스템이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 준비하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전방에 많이 부대를 갖다 놨지만 후방에 군수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 전쟁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는 군인이 하는 거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국민이 전쟁의 주체예요. 단지 군대는 전투의 주체일 뿐인 것이지 네. 국가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북한은 그 사회의 어떤 물류라든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6단계에 걸쳐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네. 그래야 뭐 저기 어디 군 면에서 동원한 걸 또 어디 뭐 어떤 그 도로 가져와서 그 도에 있는 걸 또 통제를 받아가지고 전방으로 뭘 옮기고 이게 6단계인데 한국이 지금 3단계에서 4단계예요. 네. 그것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외로 병영 국가다, 유격대 국가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의외로 전쟁 준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만큼 낙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방에 100만의 군대를 깔아놓고 그걸 갖고서 전쟁을 하다 보면 끝나버려요. 네. 그 사이에 이미 뭐 저기 전후방에서 정밀 타격 무기로 그냥 이전에 다 끝나버리고 네. 또 어떤 국제 사회가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게 하다 보면 끝나요. 반면에 6.25 전쟁은 사륙 자체가 목적인 전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3년 1개월 동안 처음에는 가치도 이념도 있었고 뭔가가 좀 전쟁의 목적이 분명했다면은 이것이 교착 상태로 가고 밀고 밀리고 하면서 이제는 오로지 그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인간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그냥 허구한 날 전선은 교착된 대로 사람만 네. 무지한히 죽어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다 휴전선이 고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양국 군대가 서로 삿발을 지고 있기 때문에 씨름 선수 같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오기와 자존심에 삿바잡이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도 이게 50년대식 그 저 편제와 구조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페바라는 용어 그 네. 전방의 제1 전투 지역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나가는 네. 제1 전투 지역 제2 전투 지역 이렇게 나가는 그게 변함이 없이 주구장창 흘러왔고 이걸 뒷받침하는 대군주의, 대병주의 이런 사상이 거기에 그 뒷받침이 되어 온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군이 필요하고 대군을 유지하려면 징병제도가 필요하다,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리 한 축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점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한번 간단한 도구마입니다. 또 하나는 90년대 1990년도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해갖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나왔던 게 유사시 혹은 급변 사태 발생 시 아싸리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예? 그러면 이제 안정화 작전이 필요하고 한미 그 군 연구소에서 국방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한 46만 명이 필요하다. 육군만 네. 지상군만 46만 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가 원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병력 수를 50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입니다. 50만으로 줄이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또 뒤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갖다가 무산시킬 때 내세웠던 핵심적인 것이 북한 급변 사태 대비. 여기서 이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게 지상군이 46만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거치면서 얘네들이 더 이상 무슨 뭐 안정화 작전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국군이 맞는 거고 미국은 주로 뭐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뭐 대량殺傷 무기,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좀 탈취해 오는 이런 쪽으로 역할 분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게 한번 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문제가 그러한 어떤 국방 유사시의 국방 목표가 가능하고 바람직한 거냐? 만약에 유사시 북한을 정말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한다면 50만, 60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쟁이 나면 예비군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대한민국의 300만의 예비군 중에 네. 경제를 마비시킬 수는 없으니까 당장 동원한 예비군은 한 70만 명 정도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역하고 결합한 100만 군대가 넘는다는 얘기고 현역만 계산에 넣지 말고 예비군이라든가 또 일선의 공무원 민방위대가 또 동원이 돼가지고 행정 통치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인력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질문이 왜 바람직한 거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이 결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북한의 정권 교체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인식이. 네. 그래가지고 북한 체제에 아픔을 주고 붕괴 속도를 촉진시켜서 결국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 또는 리더십 체인지를 해서 가는 수밖에 다른 어떤 평화적인 방식 그 협상에 의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집권층 내부에서는 이미 내려진 판단이에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툭하면 북한 곧 망할 건데 대화해서 뭐하냐, 나무 심어 뭐하냐.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붙들어맨 거고 박근혜 때 와서는 아예 탈북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예. 그래서 그때 그게 도대체 뭘 기다리다는 얘기냐. 이제 무너진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나중에 본 이제 거예요. 그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 전문을 보니까 이제 생생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이 그 뇌 관련 질환으로 2008년 8월달에 쓰러졌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 5년 못 가고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이 5년 못 가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북한 붕괴 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 국방개혁안도 무력화시키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병제로 한다면 당연히 병력 감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적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활성화의 문제, 또 젠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문제,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다차원의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을 갖다 완화하는데 그 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히 이제 그 완화, 특히 뭐 사회 진출의 시기가 빨라지면 저출생 문제를 좀 완화하는데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여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당연한 가지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거론되는 부분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일단은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가 경제 성장률의 증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징병제에 그, 따른 기회 비용이 한 15조 원 안팎이라 그러고 그죠? 우선은 그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의 그 네.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성장 동력을 더 많이 대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생산 여건이 호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 성장 효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장이 촉진되면서 일단 여기서 그 청년 인구들이 더 많은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이 그 경제에 분명히 순기능 효과가 있을 네, 것이다. 지금 청년의 생산 인구 감소라는 것을 막아주는 기제니까 이거는 네. 분명히 경제 순기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면으로 GDP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뭔가 지금 비혼 내지는 저출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호전되는 효과로 네. 연결될 수 있는 걸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아들 낳아서 군대 보내야 된다. 이게 엄마들 제일 큰 걱정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 네. 그 산부인과에서 그 신생아를 출생한 출산한 엄마들이 네.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 이럴 때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데? 얘도 나중에 커서 군대 갈까? 이 얘기가 제일 많아. 이 얘기가 아들인 경우.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 아내도 제 둘째놈이 이제 아들인데 당신 평화운동 하니까 평화운동 열심히 해갖고 얘 좀 군대 좀 안 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엄마들이 희한해. 네. 아들을 낳자마자 그 걱정부터 해.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의 답변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그때 가서는 통일이 되거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겠지 모병제가 뭐. 되거나 그러겠지. 예. 아이 그때 가면 달라지겠지. 이 얘기를 지금 40년째 아빠들이 하고 있어. 우리 김종대 교수님 그 아드님도 지금 입대를 이미 제대했어요. 이미 제대했어요. 예, 벌써 예. 세월이 지났군요. 병장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적 변화가 모병제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동시에 이게 또 국방의 필요성도 안보의 수요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모병제 도입을 통해서 현재 한 3만 명에 달하는 병력 수를 한 30만 정도로 줄이면 네. 그죠? 아주 효과적인 대북 억제. 또 네.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러면 30만으로 줄어들면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이 더 가속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 이것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품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이 바로 북한식 표현으로 제도 통일이지 않습니까? 흡수 통일.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병력 수를 이렇게 크게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뭐 말로는 그 흡수 통일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능력은 꾸준히 강화시켜 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병력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그런 우리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능력도 갖지 않겠다. 다만 네. 너희들에 대한 확실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격퇴 또 보복,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추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억제 관계를 남북한이 만들면서도 서로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 그죠? 예, 뭐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적화 통일이라든지 흡수 통일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선택의 지점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북 간의 군비 통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아젠다라는 네. 거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에 상응해서 병력 감축을 빨리 할 거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군대야말로 이제 그 경제와 군사 양쪽을 떠받치는 하나의 체제 유지의 그 핵심 그렇죠. 민군 융합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힘이기 예. 때문에 예. 이걸 쉽게 포기할 거라고는 보지 네. 않아요. 네. 그러나 북한도 그런 어떤 군대의 힘을 모병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인식해야 네,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북한이 징병제로 알고 그게 있는데 아니죠. 예. 북한 모병제고요. 북한 얘기 들어보면 탈북자게 되면 군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엄격한 또 뭐 신체 검사나 체력 검사 신체 검사 있어가지고 우리 전방에 가서 북한 군인들 많이 보고 왜 금강산에 가서도 많이 보지만 안경 쓴 군인 본 적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북한 군대 안경 쓴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 군인은 있어. 네. 그저 메칸데 나이 좀 먹고 뭐 행정이나 어떤 지도부에는 있지만은 요즘 90년대생들이 전방에 주로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네. 90년대 이후 출생 북한군 병사들 안경 쓴 애들 본 적 있냐고. 없거든. TV를 잘 안 봐서 그러나요? 스마트폰 이런 걸 잘 안 봐서 시력들이 잘.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 군대를 갔다 와야 대학도 갈 수 있고 네. 또 사회 어떤 당이나 어떤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군대는 사회 진출 코스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 징병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 의해 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뭐 강자고 약자고 뭐 건강하건 허약하건 간에 모조리 군대 그냥 싹 쓸어서 담아버리는 네. 이런 식의 징병제는 북한도 안 해. 네. 네. 북한도. 네. 그러면 상황에서 저 경제에 많은 또 그 군대를 투입하고 있는 군대가 실제로는 뭐 저 50만 명 이상 항시 경제 건설 현장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급자족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봄에 파종기가 되면은 비무장지대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 인민군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우리 군대 비상 걸려야 되는데 비상 안 걸거든. 왜 그러냐? 총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괭이, 네. 뭐 삽, 낫 이런 거. 낫 이런 거 들고 일제히 들어.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작물 파종 네. 이거 하느라고 군인들이 떼거지로 다닌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 멀리 평양에 뭐 전략 로켓군은 한 손에 핵을 갖고 있고 네. 전방의 군인은 농기구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북한 군대지 이거 자체가 전투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북한 군대를 어떤 그 평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병력 감축에 상응해서 북한 군대의 그 허수에 불과한 그 여러 군인들의 숫자를 점차로 이제는 어떤 그 전투 이외의 어떤 그 기능으로 다시 재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어떤 남북 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은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제 군비 통제 기본 모델이 네.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도 아마 병력 감축,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120만 대군이다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전혀 검증이 안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 유엔의 북한 인구 그 통계 컨센서스를 갖다 활용해서 연구한 몇몇 학자들은 50만에서 70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네.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국방부는 습관적으로 매년 늘리잖아요. 네. 예? 예, 매년 늘리고 있는 이런 또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북한도 이제 그 병력 감축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 뭐 내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징병제와 모병제를 좀 적절하게 혼합해서 과도 교육을 거쳐갖고 한 뭐 3, 4년 후에 완전 모병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좀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네. 관점에서 한번 좀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론화해야 2030년 경에는 네.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보면 2007년부터 공론화해서 2013년에 확정을 했는데 우여곡절 그때 2018년이 됐으니까 13년 걸린 거네요. 13년 공론화부터 걸린 시작해서 완전 도입까지 그렇죠. 그 11년 정도 걸린 그러면 거니까 2030년이 넘어가면 이제는 인구 완전히 절벽에서 바닥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그때는- 사병수를 30만 유지하려면 예. 아마 여성 증집제 얘기 나올 거예요. 여성 진급제 얘기 또 뭐 외국인 네, 용병 얘기 나오고 뭐. 예, 네. 이런 거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보면 다인종 국가의 그 어떤 군대 네. 이런 어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우리 지휘관들이 감당 못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렇게 단일한 동질화된 어떤 것들을 유지하는 지금 마지막 시점을 지나가고 있고 네. 2030년이 이미 되기도 전에 이제 파산 상태로 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비를 하고 이 논의를 공론화해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한편에선 돈이 많이 든다, 또 북한의 위협이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인구는 팍팍 줄어. 그리고 우선은 일가구 일자녀 시대라는 게 또 그렇죠. 옛날하고의 어떤 현저한 인식 차이가 그 예산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 모병제를 도입하면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니까 모병제 도입 시 병력 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몇 명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한 30만 사병과 간부를 합쳐서 30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방 예산을 줄여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인건비만 보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순한 아니죠. 계산이에요. 예, 예. 그건. 당연히 사병이 줄게 되면 간부도 줄어들고 특히 이제 그 고급장 교수들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병을 무장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무기며 장비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예,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해서 본다면 오히려 국방 예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 국방비가 경상경비로 과도하게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 네, 국방비의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되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부대 구조가 굉장히 난립, 중복, 네. 다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소대 위에 중대 있지, 네. 중대 위에 대대 있지, 대대 위에 연대 있지, 네. 연대 위에 사단 있지, 네. 사단 위에 군단 있지, 군단 위에 군사령부 있지, 군사령부 위에 합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국방장관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몇 단계입니까 지금? 거의 10단계 되죠? 그러면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강릉에서 뭐 저기 그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다. 이거 보고되는데 16시간 걸렸다는 게 뭐냐면 맨날 전화로 이렇게 일일이 보고하다가 하루가 그렇죠. 꼬박 걸린 거고. 경기 최병이 바로 뭐 국방부에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가 왜 뭐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래 보면은 하여간 우리 군대 느려 터져요. 막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맨날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늑장 보고 네. 대처 미흡, 초동 대처 미흡 이게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기만과 왜곡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전혀 다른 정보가 와요. 네. 대표적으로 천안함 때입니다. 그 저 합참에서 합참 내에서조차도 작전 과장이 작전 처장한테 보고해야지. 그런데 네. 불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처장이 과장한테 야 조금만 더 확인해봐. 이래느라고 지체. 처장이 부장한테 지시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부장이 본부장한테, 본부장이 합참의장한테 요 단계마다 지체가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합참의장 맘 놓고 술 먹은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됐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 서해에서 폭음이 들릴 때 저 합참의장은 폭음을 하신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꽐라됐잖아. 네. 엎혀서 들어왔거든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저 의장한테 비상을 보고 안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 관료주의, 다단계 의사 결정으로 복잡하게 짜여지고 유사한 부대가 난립을 하는 이거를 통폐합할 때 예산 절감이 가장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선은 병력을 절감하면서 부대 구조를 단순하고 경쾌한 그 신속한 구조로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단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이 생기는 게 경상경비 줄어들지 또 저기 부대 운영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절감하고자 하는 감안하면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모병제 도입이 병력 감축을 전제한 모병제 도입이 국방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아니, 그런 당연히 여지들이 줄지. 이제 충분히 아 있다. 병력이 줄면 국방비 예. 줄어들어요. 예,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잡할 그 거 없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인건비만 가지고 지금 뭐 음. 사병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장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데 이걸 뭐 예를 들면 모병제를 바뀌어서 300만 원씩 월급을 주려면 여섯 배가 뛰고 그래서 병력을 좀 줄여도 뭐 예산이 5조 원이다 6조 원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또 돈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예, 아니 이런 그런데 부분들이 그런 돈은 있는데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설령 더 든다 해도 네, 아니 사람의 자기 어떤 인격에 대한 어떤 거 가격이 매겨지는 게 보수 월급입니다. 네. 이것은 월급 50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의 그 저기 가치가 같을 수가 없는 게 생명이란 가치는 같지만 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인격의 가치는 그 자존감을 가지려면은 보수로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귀한 자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미군들 보면은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정말 무지랭이 군대 와가지고 이제 대학도 공부시키고 해서 써먹는 병사들에게 지휘관들이 교육시킬 때 말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뭘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지시를 했겠지. 그래놓고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됐나? 네. 내가 충분히 설명했나? 네. 그러면은 저기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한국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이래도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그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가냐, 이해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고 내 말이 도움이 됐냐, 네. 내 말이 네. 설명이 충분했냐. 네. 이런 인간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그렇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징병제도에서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서 가기 싫잖아요. 네. 가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징병제에서 이 가기 싫은 군대가 모병제가 되면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모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는 이제 사병들의 급여 문제와 군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이 지휘관들이 사병을 대하는 태도도 이 군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동등한 인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완전히 동등해져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우리 이 군사 문화, 이 군대 문화의 또 폐해를 적폐를 또 지금의 군사 문화가 이제 존중 사회로 가는 데는 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급이 이등병이지 인간이 이등병이 아니에요. 계급이 장군인 거지 인간이 장군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직업주의가 정착된 나라의 군대 일반적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인간 자체가 이등병이야.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 장교들 사이에서도 내 부하는 끝까지 부하야. 그 이제 뭐 윤석열이 나는 추미애 부하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지금 말썽이 되고 있지만은 군대에서는 너 누구 부하야? 이렇게 묻는 게 다반사고 일반적 용어예요. 상하관계, 즉 너는 인간이 내 부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갑질하는 지휘관은 부하의 시간과 지갑은 내 거야.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군대 회식에서 밥값을 누가 내느냐 하면 하급자였어요. 주로. 이게 언제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부하의 시간과 지갑은 자기 거다. 내 거지. 그다음에 제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가끔 왜 성 사건이 자주 터지는 이유가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어느 연대장이 앉아 있으면 꼭 회식 시간에 옆자리는 여군 하사를 앉혀가지고 술 따르게 하고 이런 식의 하다 사고 터지고 이런 문화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 군대에서도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한 건 수많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2010년이 돼서야 네, 네. 비로소 저기 잡혀가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기운을 이왕이면 더 가속화해서 결국 새로운 집단으로 재창조해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꿈꾸는 이제 그 직업주의 그다음에 그 스마트하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전문성이 말하는 군대로 이제 체질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거를 한반도의 평화와 군대 효율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걸로 갈 수 있는 거다. 네, 네. 이것이 어떤 새로운 안보의 구상이고 우리는 지금 군대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말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다 됐는데 또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또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좀 가난하고 좀 못 배운 남자들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불평등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뭐 정반대의 발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니까 그죠? 아니 미국 할렘가에서 마약 심부름하고 그 저기 망가져가던 10대 흑인이 네. 저기 군대 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나올 때쯤 되면은 어엿한 시민의 네, 일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중산층으로 진입할 기회의 사다리를 군대가 놔준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모병제가 과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건지 이걸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할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워낙 군대가 가기 싫은 곳이니까 여기 결국 이렇게 하면은 못 살고 못 배우는 아이들 중심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유승민 그렇죠. 의원이 예. 뭐라 그랬냐면은 모병제 해봐라 저 공부 못하고 돈 없는 애들 군대 예, 간다. 예. 아주 모멸적인 그러니까요. 그걸 예. 표현을 서슴없이 구사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싶은 게 그렇게 못 배우고 저 공부 못하고 돈 없는 애들이 군대 간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네가 말했잖아. 지금까지 네. 당신 주장은 그거였잖아. 근데 한국군은 왜 안 된다는 거요? 그다음에 저기 공부 못하고 뭐 돈 없어서 군대 갔다?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계층화되는 정도가 심한 게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국가가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는 인식이 그 확산됐을 때는 군대 입대 열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그 네. 당시에는 저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입대했어요. 네. 그게 언제냐 하면은 2차 대전 초기의 양상. 네. 또 일본이 왜 진주만 침공했을 때 그때 미국의 어떤 그 그렇죠. 예, 예. 병제라든가 물론 그때도 미국은 징병제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정의롭고 선한 의도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병제가 활기를 띠는 아주 성공한 네, 제도가 네.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이 전쟁 왜 하는 거야? 응?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이. 그리고 왜 저래 많이 죽냐? 이게 끝나는 전쟁이야, 안 끝나는 전쟁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병제가 흔들흔들하는 그렇죠. 제도가 예, 돼.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 자체는 잘잘못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네. 우리는 국가가 얼마나 정의롭고 또 그 인본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냐 이런 국가에 대한 믿음이 이 제도의 성공의 열쇠인 것이지 어째서 이 제도 자체가 잘잘못이냐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방송을 좀 마쳐야겠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예?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번씩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또 모병제를 계속 좀 공론화. 아까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정말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늦어도 안 된다. 이미 늦었는데 여기서 더 늦었다간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우리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공론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평화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